어느 집에나 꼭 있는 오메가3 영양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오메가3는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오메가3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뉴스에서 심방세동 위험이니 부정맥이니 하는 무서운 말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걱정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내 몸에 맞는 복용법을 아는 거예요. 약국 진열대에 질비한 영양제도 제철 생선도 모두 내 편으로 삼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심방세동 위험 증가 문구를 넣으라고 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유럽의약품청이 고용량 오메가3 하루 4000mg 이상을 35년 넘게 드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살펴보니 심방세동이 약 12%가량 더 생기더라는 연구 결과를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용량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 있어 경고를 붙인 것이지, 일반인이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챙겨 먹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심장병이 있는 분이 고용량을 몇 년씩 드실 때 조심해 달라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이 무조건 빨리 뛴다거나 피가 묽어져서 큰일 난다는 얘기는 과장일까요? 실제로 의사가 고용량이라고 부르는 선은 하루에 4000mg 정도부터예요. 생선 캡슐을 2알, 3알씩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0에서 1500mg 선이기 때문에 심방세동 같은 부작용이 극적으로 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미 부정맥 진단을 받았거나 심혈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복용량을 1000mg 아래로 낮추고 36개월마다 심전도 검진을 받으면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출혈 위험도 자주 거론돼요. 오메가3는 피를 살짝 묽게 만들어 혈전이 들러붙지 않게 돕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겹치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복용 중인 양이 있다면 시각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약 2400mg 이하, 심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1800mg 이하로 맞춰주시고, 수술이나 치과 발치가 예정돼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3에서 5일 정도 전에 잠시 중단하시면 거의 문제없이 넘어가죠. 약효가 끊길까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메가3는 약이 아니라 지방산이기 때문에 며칠 쉬어도 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알러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전에 생선 먹고 두드러기가 올라오셨던 분이나 새우나 조개 알러지가 있는 분은 캡슐을 드신 뒤 입술을 붓는다거나 피부가 간질간질하다면 즉시 중단해야 돼요. 다행히 알러지는 매우 드물고 캡슐 껍질에 쓰이는 젤라틴 때문인 경우도 있어서 식물성 캡슐 표시가 된 제품으로 바꾸면 멀쩡해지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도 처음 드실 땐 하루 한 알만 일주일 정도 관찰하셨다가 이상이 없을 때 본 용량으로 올리시면 안심할 수가 있겠죠. 위장장애는 어떻게 할까 봐요. 비린내에 이 속이 메스꺼워서 못 삼키겠다, 드시고 나면 트름할 때마다 생선 냄새가 올라온다, 혹은 설사가 난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앞침 밥숟가락 세어가며 드실 때 캡슐을 같이 삼키시면 담즙산이 충분히 분비돼서 흡수율이 좋아지고 역한 냄새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냉장 보관한 엔터리 코팅 제품이나 알약이 아니라 액상 트리글리세리드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위가 아니라 장에서 터지도록 코팅돼 트름 냄새가 덜하고 흡수 과정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DHA가 태아 두뇌를 발달을 돕는다고 해서 챙겨 드시잖아요. 다만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는 지혈 시간을 고려해 중단하라는 권고가 많아요. 산모 검진 때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36주부터 쉬었다가 산후조리를 가서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는 않아요. 여기까지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이제부터는 오메가3가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지, 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혈관 청소부 역할이에요. 오메가3의 EPA 성분은 혈소판이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게 혈전을 예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살짝 올리고 LDL은 낮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때를 줄여주죠. 덕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통계적으로 약 10에서 25%가량 낮아졌다는 대형 연구들이 많아요. 둘째, 염증을 장대우는 소방수 기능이에요. 관절이 뻑뻑하고 부었다가 날씨 풀리면 괜찮아지는 변덕스러운 통증,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만성 염증, 장 속이 더부룩한 증상, 모두 조용한 염증이 원인일 때가 많아요. EPA, DHA는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막고, 이미 만들어진 물질은 빨리 분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겸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비염, 천식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죠. 셋째, 뇌건강. 뇌세포막의 20% 가까이가 DH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산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딱딱해져요. 신호 전달이 느려지겠죠. DHA를 충분히 공급하면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져서 전기자극이 매끄럽게 오가고 염증성 단백질이 줄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쌓이기 어려워져요. 하버드나 옥스포드 등 여러 대학 연구에서 노년층이 하루 1000mg 이상 DHA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기억력 저하 속도가 20에서 30% 정도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겠죠. 넷째, 눈, 피부, 정서까지 두루 챙기죠.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의 기름막이 약해져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작되는데, 오메가3가 그 기름막 원료를 보강해줘 시린눈, 모래알갱이 같은 이물감을 덜어주죠. 피부에서는 수분 증발을 막고 염증을 낮춰줘 건조함이나 잔주름, 홍조가 줄어든다는 실험도 여러 나왔어요. 우울감 완화 연구도 흥미롭고, DHA가 신경전달 물질의 재활용 효율을 높여 세로토닌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노년층에는 기분이 안정됐다는 보고가 늘고 있어요. 이처럼 좋은 점이 많지만 그렇다면 무조건 영양제로 먹으면 되겠네 하고 결론은 서두르긴 일러요. 음식으로 먹을 때와 캡슐로 먹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균형이 장점이고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도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식사로 섭취할 때는 지방산이 소화 효소와 바로 만나 흡수가 일정하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면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채우려면 주 2회 이상 손바닥 2장 크기 생선을 드셔야 하고 낙지, 오징어처럼 큰 몸 생선은 수은 축적이 걱정할 때도 있죠. 가격 조리 번거로운 비린내 때문에 놓치기 쉽고 여름철에는 상하기도 쉬워서 꾸준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죠. 캡슐이나 액상 영양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싹 줄여주죠. 국산 제품도 많고 캐나다, 뉴질랜드 해양 오염이 적은 지역 원료를 들어온 제품은 중국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돼 있겠죠. 하루 두 알이면 끝이니 편리하고 장에서 직접 방출되는 코팅 기술 덕분에 비린내가 거의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단점은 역시 과하면 부작용, 그리고 보관을 잘못하면 산패가 빨라진다는 거죠. 산패란 쉽게 말해 지방이 썩는 거예요. 캡슐을 뜯어놓고 한 달 넘게 상온에 방치하면 내부 기름이 공기나 빛이나 열에 노출해 변색이나 악취가 생기죠. 이렇게 변질된 오메가3는 몸에 들어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막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버려야 되죠. 구입 후에는 원통 바닥에 제조일이하는 개봉 후 냉장 2개월 같은 메모를 써서 냉장고 문 안쪽 칸에 보관해주는 게 좋고, 알약이 서로 붙거나 냄새가 나면은 아깝더라도 또 폐기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이제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나가 남겠죠.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EPA, DH 합계를 하루 250에서 500mg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염증성 관절 질염이 있다면 1000에서 2000mg까지 올려도 안전하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한 2000mg 이하는 무난한 범위죠. 4000mg 이상은 심장 전문의가 처방하는 치료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자의로 고용량을 몇 달씩 드시는 일은 피하시길 바래요. 실제 식단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에는 조림 말고 구운 고등어를 반토막, 화요일 점심은 연어 샐러드, 토요일 아침은 들기름 한 큰술 넣은 시래기국을 드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섭취량이 EPA, DH 합계로 약 4000mg 정도가 돼서 식사만으로도 충분에 가까워지죠. 다만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주간도 있기 마련이니 그때는 5000에서 1000mg 정도 그램 캡슐을 하루 한두 알 정도 보충해 흔들림 없는 평균치를 맞추시면 돼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도 소개해야겠죠. 들깨,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 시금치에도 알파리놀렌산이 많죠. 문제는 체내에서 EPA, DH로 바뀌는 비율이 5% 안팎으로 낮아서 그만큼 쓰려면 들기름 하루 2큰술 이상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은 그 전환 효율이 더 떨어져 해산물이나 미세 조류에서 뽑은 DH, EPA를 직접 섭취하는 편이 낫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 포장 뒷면에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째, EPA, DH 합계 함량이 캡슐당 최소 300ml 이상인지, 둘째, IFOS나 고드, MSC 같은 국제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지, 셋째, 산패도를 나타내는 수치, 토토스 수치 20 있는지, 이 세 줄만 합격이면 가격대는 예상과 복용 편의성에 맞춰 고르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복용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일본 산업기술연구소의 동물 실험에서 아침 식후 섭취 시 중성지방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침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아요. 다만 약을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알량이 버겁죠. 그럴 땐 저녁 식사 직후라도 괜찮죠. 중요한 건 빈속만 피하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복용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씨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이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말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뿐만 아니라 이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정도,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되게 되는데,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거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죠.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또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상추 안에 락투신 성분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또한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루테인은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도 예방해서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발생되죠.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
방지할 수가 있죠.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 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 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추잎이 바스락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주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이 락토카리움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 상추 하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카랑이라는 향추가 있는데, 일반 상추에 비해서 락토카리움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카랑을 구매해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도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이 염증뿐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또 염증도 제거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대요.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대요.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죠.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복통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죠. 쌈장은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되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약 2310mg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먹으라는데, 쌈장 한 수저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약 45%나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혈관에 많으면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쌈을 싸 드실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히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은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 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 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이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붙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